안녕하세요.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뇌졸중학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준비한 뇌졸중 쉽게 알기 캠페인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뇌졸중 좀 쉽게 아시고 또 쉽게 알고 뇌졸중을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욘드 채널과 저희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두 분 선생님들, 이제 내비게이션 신경과 장윤 선생님 너무 유명하시고 분당서울대병원 김경수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두 분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자기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뇌비게이션 신경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신경과 장민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민욱 교수님과 선생님과 네.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장민욱 선생님과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전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환자 보고 있는 김준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미남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어머, 하게 됐는데요. 와, 고맙습니다. 네. 일단 저희 뇌졸중학회에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뇌졸중 증상은 무엇이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뇌졸중 알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긴 한데 막상 증상이 뭔지 그다음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런 걸 준비를 했고요. 저희 김준엽 선생님이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주실 거고 중간중간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이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엽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증상이 뇌졸중 증상일까? 이건 아닐까? 굉장히 애매했던 적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기회에 잘 기억하시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신고해서 가까운 뇌졸중 센터로 방문하신다. 이게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뇌졸중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과연 병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병은 일단 중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뇌졸중이 아니라 뇌졸중인데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긴 증상인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전까지는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면서 국소적인 뇌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질환, 이것이 뇌졸중의 정의인데요. 기억하실 거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는 증상이어서 혈관이 막히거나 전까지는 전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의 기능을 못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성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혈관이 막힌 그쪽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저린 증상이 생기면 그건 뇌졸중 증상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린감은 없던 증상이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뇌졸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음성 증상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한쪽 팔다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드는 쪽으로 힘이 빠진다거나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가 나타난다거나 한쪽 팔다리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온몸에 퍼진 것이 아니라 편측으로 한쪽 팔다리만 마비가 온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 음성 증상이 생기는 것이 뇌졸중 증상이다. 이것이 기본 원리니까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다 하더라도 잠깐 있다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금방 좋아져도 꼭 응급실에 오셔야겠습니다. 뇌졸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이 있는데요. 뇌졸중이라는 단어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함께 부르는 말인데요. 우리 보험 가입하실 때도 뇌졸중이 이제 커버가 되는데 뇌경색도 과연 커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개 뇌출혈만 커버되는데 뇌졸중도 커버된다고 보험 설계사가 홍보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단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3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뇌경색도 꼭 커버되는지 알아보시면 뇌경색 커버되는 보험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꽤 비싸거든요.
우리가 뇌경색과 뇌출혈을 검사와 또 다르고 증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뇌경색은 MRI로 진단을 하고 뇌출혈은 CT로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문수 선생님 두 개 이제 약간 차이점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먼저 뇌경색을 보면은 CT 사진과 MRI 사진 모두가 나와 있죠. 주로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CT 사진을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응급실에 당도하면은 가장 먼저 촬영할 수 있는 신속한 검사가 CT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일반인들께서 구분하실 수 있는 포인트도 이 겉에 있는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보이면 CT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주로 뇌경색인 경우에는 CT에서 좀 색깔이 검게 변하는 양상이 있고 뇌출혈에서는 하얗게 변하는 양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MRI를 꼭 찍어야 되는 순간이 있죠. CT로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급성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MRI까지 꼭 찍어야 하는데 그럴 때에는 바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MRI에서 나타나는 확산 조형 강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심각한 두통과 함께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개 증상이 이 병변 부위가 발생한 반대쪽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 그 한 가지만 보고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할 수 있는 신경과에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당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고 감별을 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심한 뇌출혈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주막하 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온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환자가 혼수 상태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급격한 의식저하나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으면 심한 뇌출혈을 반드시 의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뇌출혈 소견이면은 지금 스타쇼입이 너무 심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거의 사망, 수. 거의 저 정도는 사망률이 거의 7-80% 이상이 되는 뇌출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선배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뇌졸중 증상을 정확히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리거나 시린 것 뇌졸중 증상일까요? 뒷목이 뻐근하다. 저도 가끔 아침 일어나면 뻐근한데 뇌졸중 증상일까요? 얼굴이 실룩거리고 한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뇌졸중 증상일까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상은 한마디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다든지 손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가 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80% 이상이 경험하는 게 첫 번째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상. 두 번째로는 발음이 어눌해집니다. 발음이 약간 이제 사탕을 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바람이 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라는 발음이 어눌해진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어 장애. 이렇게 왼쪽에 이제 뇌경색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게 될 경우에는 말이 안 나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얼굴 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저희가 감별점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게 되게 주요한 증상이지만 또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한쪽으로 또 쓰러지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야장애도 사실은 선생님 자주 올 수 있죠.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경동맥의 협착이 심하거나 이 안화동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게 된다면 급격하게 시야가 상실되기도 하죠. 간혹가다 이 후두엽 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때에도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도만 봐도 거의 97, 8% 정도의 환자를 감별해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한쪽 팔다리의 마비 또는 언어와 관련된 문제, 입과 관련된 문제, 또 그리고 눈과 관련된 문제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뇌졸중을 감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조짐 두통이다 저희가 경고성 두통이다 얘기해가지고 뇌출혈을 좀 시사하는 그렇죠. 예, 반드시 CT나 MRI를 찍어보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럴 두통이죠. 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지체하지 말고 사실은 병원에 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통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이면 금방 느낌이 올 거예요. 맞습니다. 평상시랑 좀 경험해보지 않아요. 다른다는 느낌을 금방 알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한 번도 두통을 안 겪어본 분들도 정말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경미한 두통이라도 처음에는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는 두통이 사실 없는데 네. 저는 이제 두통이 생기면은 그래서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어. 있어요. 네, 네, 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네. 예, 순간들이 많죠. 한 가지 더 사실 저는 고민이었던 게 어지럼증이 사실 또 굉장히 교통담으로 그렇죠. 어려워요. 흔한데 특이적이죠. 네. 어지럼증 중에서도 사실 뇌졸중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석증을 포함한 귀에서 생긴 어지럼증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네. 혹시 간별할 수 있는 증상으로 간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포인트요.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 이제 흔히 핑거 투 노즈 테스트 같은 그쵸, 그러니까 그쵸. 코치기 검사법 같은 맞아요, 이제 이런 맞아요. 종류의 손의 기능 검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헤드 스러스트 테스트를 하죠. 고개를 살짝씩 돌려보는 방식으로 눈동자의 움직임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만 보고도 95% 이상 감별이 된다는 논문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의 뭐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사실 이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기면 구분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스스로는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나한테 찾아와도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저 합니다. 이석증 경험한 적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는 딱 고개를 딱 들었는데 너무 네. 심하게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니까 좀 덜 어지럽고 반대쪽으로 돌리니까 더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이 약간, 있었군요. 예, 방향이 느낌이 오죠, 좀 그러면. 있다라고 하면은 이석증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증상이 호전되는 쪽으로 가만히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어지럼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이석증의 가능성이 훨씬 좀 더 큰 것 같고요. 걷는데 막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거나 어지럼증과 함께 앉아 있는데 몸이 한쪽으로 막 쓰러지면 사실은 뭐 그런 거는 이제 머리에 손에 쪽에 뇌경색이 맞아요. 생겼을 수도 있다, 뇌출혈이 생겼을 수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환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배멀미하는 것 같이 느껴졌었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럴 분들도 수 많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 코끼리 코 잡고 뱅글뱅글 돌다가 딱 섰을 때 정말 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경우는 한쪽으로 막 쓰러질 것 네, 같고. 되게 말초성인 경우가 조금 더 많기도 한 것 네.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이석증도 그렇고 이제 전정신경염이라는 귀에서 생기는 어지럼증도 그런데 제가 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손의 경색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면 서 있지조차 못하더라고요. 어렵죠. 어지럼증이 너무 네. 심해서 거의 서 있지도 못하고 하는 정도인데 되게 이석증은 많이 어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서서 버티긴 하시더라고요. 쓰러지진 그래서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를 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 눈 감고 뭐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 생각하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이석증은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더 호발한 걸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벌써 이석증이 걸리셨다니 마음이 근데 아직 아프네요. 안 알아보셨어요? 네. 서울대병원에서 펠로우 할 때 있었는데?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있군요. 전공이 때, 네. 저 펠로우 때 전공 1년차 겪었었어요. 때. 2번이나 겪었습니다. 어떤 일주일 생활 간격. 하셨길래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선생님 같은 교수님들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 어떻게 네. 겪어보지 않고 넘어오셨는지. 네, 저는 다행히 겪지 않았습니다. 아.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서 이것이 우뇌이냐 좌뇌인지에 따라서 또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좌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뇌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 반대편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언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우뇌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좌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방향 감각을 좀 상실하거나 내병을 잘 모르는 실인증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뇌 정 가운데에 어떤 그 뇌 구분하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 앞쪽과 뒤쪽 중에 어디를 침범하는지에 따라서 운동 중추가 침범될 수도 있고 감각 중추가 침범될 수도 있는데요. 되게 가운데 있는 정중선에서 이제 뒤쪽이 침범되면 운동신경이 침범되고 앞쪽이 침범되면 감각신경이 좀 침범될 수가 있고 그리고 뇌의 영역 중에서도 많은 영역들은 이제 얼굴하고 손 쪽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도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언어 쪽을 말씀드리고 네, 싶긴 네. 한데 사실은 이제 아주 쉽게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리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기려면 보통은 왼쪽.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른손잡이는 보통 90% 이상이 이제 좌뇌 왼쪽에 언어 언어 중추가 중추가 있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왼손잡이는 비슷할까요? 사실 오른쪽이 언어 중추일까요? 그 왼손잡이도 그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전공 1년차 때 어떤 교수님께 받았었는데 그래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 왼손잡이도 부분이죠. 대부분은 언어 중추가 왼쪽에 있는 것으로 네.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70% 정도는 네, 있는 그렇다고 걸로 알려져 알고 있죠. 있고요. 그리고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면은 이거는 뭐 100% 왼쪽에 문제가 뇌경색이나 생겼다. 뇌출혈이죠.
생겼다고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환자 중에서 이 두정엽 부분에 뇌경색이 찾아왔던 환자였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하던 중에 찾아왔는데 역주행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뇌졸중이 발견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길을 찾지 못해서 막 헤매다가 맞아요, 발견되시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요. 약간 이제 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갑자기 인지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공간 감각 없이. 근데 집에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생긴 치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병원에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증상이 인지 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진짜 공간 그 감각이 떨어지시거나 하면 이거는 뇌졸중일 수 있다고 반드시 그렇죠. 의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마비가 아니더라도 네. 갑자기 어떤 이상한 증상들이 생겼다면 그렇죠. 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증상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안면마비인데 안면마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입꼬리를 이 하고 지어봐야 되는데요. 이 하고 해봤을 때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잘 올라간지 보셔야 되는데 사실 태생적으로 양쪽이 비대칭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내가 입꼬리 양쪽이 대칭적인지 한번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좀 보고 예전에 어땠는지 확인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요즘 뭐 셀카를 많이 찍으시니까요. 네네. 그러네요. 이전 사진들 네, 저희 맞아요. 보여달라고 네. 막 예. 하고 예. 이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이제 벨마비가 있잖아요. 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구안화사. 그렇죠. 구안화사는 눈을 못 감죠. 맞아요. 네. 차이점이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정말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생기는 안면마비는 눈은 감을 수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비대칭. 이마에 보톡스를 맞은 것 같다 싶으면은 벨마비일 거고, 맞습니다. 네. 저- 이마는 제대로 잘 움직여지면은 네, 별거 네, 아닌 것 네. 같지만 맞아요. 뇌졸중인 네, 경우가 있다는 뇌졸중인 거죠. 경우가 얼굴마비만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감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벨마비면은 지켜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감별하기 어렵죠. 조금 그거는. 빨리 약을 네. 먹어야지 효과가 그렇죠. 좋으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감별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냥 안면마비 생기면 빨리 오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마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안면 마비도 이제 같은 쪽으로 오게 되면 특히나 뇌졸중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걸 자가진단하는 법이 있으면 사실 증상이 확실하면 당연히 쓰러지거나 팔을 전혀 들 수 없으면 그런데 뭔가 애매하게 증상이 경하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쪽 팔을 이렇게 검지 앞으로 저희가 네. 그렇죠. 해보시죠. 하죠. 네. 이렇게 했을 이런 식으로 때 들고, 증상이 경하면은 한쪽 팔만 이렇게 네. 떨어진 그렇죠.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거나 이 정도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런 이렇게.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눈을 감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분한테 부탁을 좀 한쪽이 돌아가진 않는지 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비 있는 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괜찮은 팔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맞아요. 가끔 네. 네, 맞습니다.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네, 반대쪽이 네, 올라가게 이쪽이 되는 것 올라가서 같아요. 이런 네,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10초 동안 저희가 보통 체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10초 버텼다가 눈을 살짝 떠보면 금세 오, 느낄 수 네,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혼자 계실 때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에만 힘이 빠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손에 힘이 빠진 거는 뭘 쥐어 보았을 때 뭘 놓친다든지 식사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린다든지 근데 그게 손이 떨려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쥐어 봤을 때 쥐음이 좀 떨어지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언어장애는 발음이 어눌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 이해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도 언어장애가 될 수 있고 그럴 땐 언어 중추를 침범한 뇌졸중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약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언어 장애가 전체적으로 다 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일부만 올 수 있어요. 일부가 올 수 네. 있죠. 말을 못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이해를 못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자기 말만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자기 말만 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은 이제 말은 잘하지만 이해가 떨어지는 건데 네. 엉뚱한 말을 하시는 갑자기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간혹 이 언어 장애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잠금 증후군 그쵸, 예, 그쵸. 그럴 네. 때의 언어 장애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언어 중추가 아니라 뇌관 부위에서의 뇌경색이나 뇌출혈인 경우에도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완전히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을 내뱉지도 못하지만 하나만 못하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증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돌이켜보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못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언어도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또렷하게 얘기를 하는데 못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즉시 지체하지 말고 119 통해 가까운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시면 119 구급대원이 환자분을 보고 진찰을 해서 뇌졸중이 의심이 되면 뇌졸중 센터라는 곳으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환자분들 중에 119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밖에 되진 않아요. 특히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지켜보시고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니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일주일 이내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치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어도 즉시 응급실로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증상이 재발하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 이제 질문 중에 피플초이님과 현진이 힐링타임님이 이제 말씀해주시는 게 이제 이게 네. 약간 요새 이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네. 하지만 그 고 강수현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두통이 먼저 있었죠. 있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경험을 했다고 네, 그리고 기사를 그날은 봤습니다. 심지어 이제 안 좋아지시기 전에 또 더 심한 두통이 생기셨었대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때 병원을 바로 방문을 하셨더라면 조금 결과가 더 달라졌겠죠.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심한 두통,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두통을 겪으셨던 분들은 정말 경고성 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은 안심하지 말고 네. 조금 심하게 아팠는데 약간 덜해진다 그래 진통제 먹어 덜해진다고 해서 정말 그게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통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없는지는 반드시 평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늘 내가 편두통을 겪어왔던 환자다. 항상 긴장 두통 같이 스트레스 두통을 늘 겪어왔던 분이라면은 그리고 그 양상이 비슷하다면 어느 정도 버티실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보고 또 기존에 처방받은 약들 이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맞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 마비 같은 게 생기면 아마 저 같아도 겁이 나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있다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집에 타이레놀이 혹시 있나? 다른 일반적인 일반약품이 있나 좀 찾아보고 먹고 버텨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소화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이게 어지럼증이 네. 매스꺼움이랑 같이 오니까 뭐 이제 소화제 찾아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손해경색으로 손해출혈로 오시는 분들 꽤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그냥 두고 보실 증상은 아니다라는 거를 아니, 우리나라만큼 의료적 서비스가 접근도가 좋은 맞습니다. 나라가 네, 어디 네, 있겠어요? 네. 잠깐 방문하셔서 단돈 1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웬만한 검진을 다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새벽길 분이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니 어지럼증이 생기셨었대요. 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아마 부정맥의 증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부정맥은 아니고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 증상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 부정맥에 대한 감별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경색의 원인은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제 동맥경화라고 대두되는 이제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건데 그 다음으로 또 흔한 것이 심장에서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이제 뇌로 올라가는 건데요. 심장에 혈전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맥입니다. 근데 부정맥이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부정맥이 증상 있는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줬다가 파르르 떨기만 하고 그 떨리는 동안에 심장 안에 피가 고이되고 고인 피가 혈전이 돼서 뇌로 올라가는 것인데요. 파르르 떨리는 동안에 심장이 마치 벌렁벌렁 거린다. 또는 어떤 분들은 심장이 털컥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기도 하다. 또 어떤 분은 뭔가 좀 메스껍다라고도 표현하시고 굉장히 좀 애매한 증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한번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검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서연 씨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머리가 묵직해서 터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좀 예사롭지 않은 시그널이잖아요. 네네. 언제 생기셨는지랑 네. 저게 이제 얼마나 됐는지 최근 네.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검사를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저는 꼭 같습니다. 반드시 혈관을 조용해 볼 수 있는 네, 네, 네. CT 정도라도 촬영을 꼭 해보시길 네, 추천드리고 네, 싶어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제 말씀이 나와서 자꾸 말이 새긴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건강검진 하실 때 가끔 두통이 좀 있으셔서 이제 혈관 건강 걱정하셔서 많이들 사진을 외부에서 찍어서 이제 상급병원에 오시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뇌 CT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뇌 CT만 혈관도 찍어서 없는 CT. 혈관이 없는 뇌 CT CT를 찍어서. 찍어서 뇌 안에 뭔가 조그맣게 석회화로 보이는 하나가 좀 보여서 네. 이제 오시면 혈관 어때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죠. 혈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CT를 찍더라도 혈관이 조용되는 CT를 그렇습니다. 찍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혈관이 궁금하시면 검진할 때
MRA라는 걸 선택하시거나 또는 IA 같이 있는 그렇죠. 거를 또는 보시는 게 좋을 것 CTA, A가 그렇죠. 혈관의 약자이니까요. A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잘 추천하지는 않으니까 잘 선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MRI는 조영지 안 않으니까. 쓰고도 또 혈관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장점이 예, 예, 있는 예. 것 같기도 예. 합니다. 예. 딱 한 번 있으셨었대요. 이게 언제 있었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분의 그 연세가 좀 궁금하기도 네. 한데요. 이 여성분의 성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갱년기가 좀 지나갈 무렵인 약 50대 이상이라면은 저는 한 번이라도 촬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뇌졸중 학회에서 이제 홍보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증상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초 정도 됩니다. 영상이. 네. 이제 이렇게 흔하게 있죠. 이렇게 그렇죠. 뭐 갑자기 예, 가족들끼리 있다가 네. 갑자기 가족 한 명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셨죠. 네네. 그쪽으로 쟁반을 놓치셨고 쓰러졌어요. 검진 증상에 대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네. 주된 증상 이렇게 서울대병원 인턴 선생님이신가요? 저 처음 뵙는 분입니다. 오른쪽 팔 마비가 있으시죠? 못 드시죠? 네. 얼굴도 보면은 이제 약간 여기 얼굴에 진짜 이쪽에 보톡스 맞은 것 같고 주름이 없어지는 정도의 마비가 있고요. 네, 생겨버렸죠. 네, 그리고 말씀도 잘 못하셨고요. 네, 눈도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네. 119죠. 네. 사실 시간 안에만 당도하면은 네, 네, 우리 맞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혈관을 그냥 빵빵 맞습니다. 뚫어주시잖아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술한 거를 또 저희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까지 요즘에도 이런 치료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팔다리 힘 빠지면 손을 따거나 팔다리 주무르거나 무항청심을 먹거나 침을 놓는다. 요즘에도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한의학 학회에서도 이걸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추천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아직도 열 손가락에 수지침 놓고서는 한두 시간 기다리다가 오신 분들을 최근에도 봤기 때문에 수지침을 이제 비의료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할머님이 할아버지 손을 따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뇌경색이 왔는데 시간을 놓쳐서 네. 그 시술을 못 하셨어요. 오른쪽에 그 굉장히 큰 혈관이 막혔었는데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아내분 할머님께서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위태위태 하셨었는데 네.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병동을 가시긴 했는데요. 아, 수지침을 놓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네, 계시다는 절대 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상 생기면 꼭 손을 딸 것이 아니라 119를 신고하시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타임 이즈 브레인, 시간이 뇌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치료에 뭐가 있느냐? 혈전용해제라는 걸 투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골든타임이 아직까지는 주사로 놓는 것은 이제 4.5시간, 4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119를 전화하시면 저희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대한뇌졸중학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왼쪽 위에 뇌졸중 이야기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를 클릭하시면 뇌졸중 센터 인증병원 찾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각 사시는 지역 근처에 뇌졸중 센터가 알려져 있죠. 뇌졸중 인증센터는 선생님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쵸? 인증 되게 사업을 오랫동안 또 몸 네. 담고 계셔가지고 아주 초창기부터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증 사업 그리고 뇌졸중 센터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하고 함께 하고 있는 캠페인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 그런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그리고 또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을 선정하다가 이제는 토탈 케어가 가능한 프라이머리 뇌졸중 센터 그리고 세컨다리 터셔리까지 조금씩 더 발전된 형태의 뇌졸중 센터를 인증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올해 안에 약 100여 군데 가까운 인증 센터를 모두 다 저희들이 인증할 예정이니까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20-30분 거리 안에 당도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한 군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뭐 이게 기억하기가 어렵거나 기억이 안 난다 하면 119에 전화를 맞아요. 해서 거기서 다 알고 119에 있어요. 구급대원이 오시면 맞아요. 뇌졸중 의심 이거는 우리가 뇌졸중 치료가 되는 센터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가족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럼요. 정 모르겠다. 그럼 119
전화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찾지 맞습니다. 마시고 119 맞습니다. 전화해 주세요. 네. 심지어 저희 홍보지만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의 권역 심내혈관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네. 119 대원이 저에게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다이렉트 시스템에 콜을 하죠. 다이렉트 콜 예. 시스템이 있어요. 네, 저희가 권역센터는 있죠. 네, 네. 당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119 신고하시면 저희하고 네. 상의하게 돼 있으니까 네. 아유, 네. 김 교수님 이제 바빠지시겠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97년도에는 참 1000분 중에 한방 치료를 25분이 얘기를 하셨고 25%가 그리고 민간요법을 21% 얘기하셨는데 다행히 많이 홍보를 해서 2010년도에는 병원으로 가신다는 비율이 45%에서 87% 많이 늘었고 심지어 혈전 용해 치료에 대해서 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45%가 됐는데 사실 더 올라가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네. 우리가 골든타임으로 정맥으로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것이 4.5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또 동맥을 통해 직접 관을 집어넣어서 혈관을 열어주는 혈관 재개통 시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6시간, 8시간, 심지어 최근에는 24시간까지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4.5시간 지났다고 응급실을 안 오실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가급적이면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오신 것이 좋겠고 24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초반에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는 증상이 나빠지고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합병증도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도 가급적 119 통해 응급실로 입원하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왜 빨리 오라고 말씀 자꾸 드리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뇌세포가 이미 사망하게 되고 이미 죽은 부위에 혈전용해제를 쓰게 되면 혈관이 열리면서 터지는 뇌출혈이 생긴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료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이렇게 시술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거의 걸어 나가는 환자들이 지금은 50% 정도는 그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만 치료가 되면 네. 아예 말씀 못 하시고 오른쪽 팔다리 못 움직이셨다가 정말 말씀하시면서 걸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절반은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정익 교수님 어때요? 요즘 시술 해보시면은 네.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가 성공률을 혈관을 재개통하는 성공률은 보통 90% 정도. 오. 있습니다. 열의 9은 일단 열의 뚫어낸다는 일단 뚫어내는. 말씀이시죠? 네. 연구보다 사실은 높으시네요. 저희 연구는 한 80%였는데 높은 성공률을 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더 뛰어난 스킬을 보여주고 네, 계신다는 네, 거죠. 네. 예, 점점 더 기구가 발달을 하면서 혈관을 재개통하는 시술의 성공률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만 열어준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진 것까지는 다들 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효과가 있는 것까지는 아직 연구가 많이 있지만 일단 혈관을 열어주는 건 성공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와도 혈관을 열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정말 관건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빨리 오실수록 그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증상이 내가 뭘 하다가 갑자기 생기면 참 좋은데 자고 일어나서 증상이 생기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날 저녁 10시에 잠들었는데 아침 8시에 증상이 생겨 있으면 그 밤 동안에 자는 동안에 증상이 생겼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한 가지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혼자 주무시는 분들은 특히나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배우자분이 옆에 계시고 같이 봐줄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많이 생기니까 기초적인 베이스라인의 그러니까 기초 혈압을 측정해 놓은 상태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 변동폭을 계속 계산해 주니까 밤사이에 혈압 변화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된다면 대략 몇 시쯤에 뇌졸중이 생겼는지도 알게 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고 있는데 이제 환자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움직이지 않는다. 모션이 좀 줄어들거나 네, 그러면은- 비대칭성이 그렇죠. 발견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중앙센터 이런 데서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은 뇌졸중이 의심이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하죠.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앙센터가 생기면 꼭 선생님께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홍보이사님께서 아, 해주셔야죠. 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열어주는 거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스텐트라는 것이고요. 스텐트 안에 이제 혈전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마치 해보면 우리 그 선지가 오래되면 약간 좀 찰랑찰랑하고 말랑말랑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피떡이죠, 피떡. 그렇죠. 네. 딱딱하게 굳어지면 또 꺼내기가 쉬운데 이거 마치 선지 우리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나요? 그런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잘 이게 으스러지고 그렇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코피를 좀 흘려보신 분들 코를 그렇죠. 활행하고 풀면은 딱 이런 정도의 맞습니다. 콧물 같은 아, 그런 정확합니다. 피떡이 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코피는 경험이 없어서 어, 제가 이석증은 있지만 네. 코피는 찾아본 적은 없어요. 코가 건강하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뇌인데 우리가 1분이 지나면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사멸하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한 5분 정도 지나면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내가 누워 지낼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빨리 와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빨리 진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것도 큰 이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혈관이 막혔을 때 통계죠.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뇌는 에너지를 이제 뭐 근육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저장을 하지 못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혈관의 피로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먹이를 줄 수 있는 혈관이 그냥 막혀버리면 혹은 터져버리면 뇌세포는 손상이 될 수밖에 네. 없다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바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될 네네.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정맥으로 열어주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직접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혈관을 재개통하는 시술들이 개발이 되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까운 큰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고 119에서 보고 119 구급대원이 이 환자분은 결국 혈관 재개통 시술까지 좀 필요해 보이는 중증 뇌졸중이다. 그러면은 그런 시술이 가능한 센터로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환자분이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119 신고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의 역학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환자분들이 병원 오시는 시각이 점점 지연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4.8시간 정도 만에 내원하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을 열어준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쓰는 비율도 많이 아직 높지는 않고요. 지역 간의 차이도 있고 오시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일단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 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의사 또는 전공의가 제 진료를 하고 뇌졸중이 의심이 되면 CT 또는 MRI를 촬영을 하고 만약에 뇌출혈이 아니다라고 진단되면 혈관을 열어줄 수 있는 혈전용해제를 4.5시간 안에 오시게 되면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로 혈관이 열리지가 않으면 혈관 재개통하는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보시면은요. 이 환자는 이렇게 빨갛게 생긴 부위가 왼쪽 뇌의 대부분이 피가 안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부위인데 이 혈관을 빨리 열어주면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혈관 사진을 보면 한쪽 혈관이 좀 막혀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곧바로 혈관을 열어주기 위해서 혈관 재개통 시술을 진행하는 모습이고 조영제를 투여해 보면 왼쪽 뇌로 혈관이 막혀 있어서 조영제가 흘러가지 않고 있고 그 혈관을 열어주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접 시술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케이스군요. 예, 그렇습니다. 훌륭하시고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어증으로 왔던 환자예요. 예, 네, 말씀을 왼쪽. 전혀 못하시고 오른쪽 팔다리는 전혀 들지 못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가슴 부위이고 대동맥에서 왼쪽 경동맥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경동맥을 따라서 가느다라 와이어라고 하는 줄을 먼저 올리고 거기를 따라서 카테터라고 하는 속이 빈 관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을 올려서 내가 목표로 하는 혈관까지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막혔던 부위가 보이고 이 혈관의 굵기가 불과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은 혈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굉장히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란 마이크로 와이어라는 것을 먼저 올려서 해당 혈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잘못하다가는 방향을 잘못 틀면 혈관을 이제 뚫어버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바로 즉사한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테터가 올라가네요. 예, 맞습니다. 거의 막힌 부위까지 도달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마이크로 와이어를 올리고 그것을 따라서 마이크로 카테터라고 하는 작은 관을 올리고 이걸 따라서 우리가 혈관을 열어줄 수 있는 흡인성 카테터, 속이 비어있는 큰 관이 되겠는데요. 그 관을 올리고 나서 안에 있는 마이크로 와이어를 제거를 합니다. 그럼 속에 이제 비어있게 되거든요. 빨대만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빨대를 남겨두고 끝에 음압을 걸어서 후 하고 빨아들이는 힘을 주고 그러면 거기 피떡이 탁 붙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피떡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꺼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압을 유지한 올라가야 상태에서 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시술을 의사 한 명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사 한 명과 전임의 한 명, 그리고 방사선사, 간호사 4명이 필요한데 4명의 종교가 다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3대 종교가 모든 신께 아, 다 모든 신께. 기원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여러 가지 종교가 기도를 그 하면 마음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열리는, 네. 한 번에 잘 열렸죠. 성공적으로. 아, 예.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사례에서는 환자가 그 자리에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고 이런 혈전이 네, 나왔습니다. 엄청 사실 이제 가는데 와. 되게 길게 있으신 경우가 와. 이제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네. 기다란 혈전이 나옵니다. 역대급으로 큰 혈전들이네요. 네. 예,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사항은 이웃 손발 시선 이런 증상이 생기면 꼭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진짜 이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그게 뇌졸중 센터가 있는 네, 곳이니까 맞습니다. 그곳으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증상을 기억하고 증상을 저는 발견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체 없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신경과학회 그리고 뇌졸중학회에서 우리 김준혁 교수님 같이 직접 혈관을 뚫어주시는 교수님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약성하고 네, 또 맞아요. 많이 밀어드리기도 했고 네. 벌써 그런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같은 이제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그런 뇌졸중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어디 근처에 있는지 꼭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뇌졸중 센터로만 간다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환자분 인생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두 시간 정도만 늦게 오셨더라도 평생을 누워서 지내셨을지도 모르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고 강수현 씨도 조금만 더 일찍 검진을 해봤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 정말 크게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을 많이 네, 주셨는데요. 맞아요. 네, 저희 질문 올려주신 거 네, 한번 좀 가능하면 다 볼까요? 대답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내비게이션 신경과 지금 오픈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기다리시면 죄송합니다. 사전 검색 가능하시다고 대충 네, 대충 한 달이요, 한 달.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네. 말씀을 하셨어요. 유전이 있을 수 있죠, 김정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이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마 자녀에게 유전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부모님이 있고 사실 자식에게 유전이 되는 병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네, 사실 맞습니다. 이 그렇죠. 타겟 유전자가 몇 가지가 지금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그것들이 정확하게 몇 % 정도의 확률로 유전되는지는 아직 다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뇌졸중에 대한 이제 좀 심각한 위험 요소들은 대부분 유전력이 있으니까 네.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진장님이 이마가 여기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으시고 통증이 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왼쪽 게 들어간 곳. 원래부터 조금 들어가 있으신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들어가신 그렇죠. 건지 네. 굉장히 좀 아마 확인해야 여기 될 부분일 것 관자놀이 같아요. 주변부에 여기가 네, 이렇게 쏙 네.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정상인데 괜찮은데 원래 태생적으로 이제 두개골 모양이 고르신 분들이 그렇죠, 가끔 그렇죠. 있어요. 근데 네. 그 문제라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만약에 어딘가에 꽝 부딪히신 다음에 거기가 들어가 있다면 이 이제 두개골 쪽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꼭 평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홍철님이 MRI를 1년 전에 찍으셨는데 어지럼 때문에 찍으셨는데 증상은 없었고 그 다음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네. 어지럽고 MRI 다시 찍으셔야 되냐라고 이제 30대입니다. 30대의 네. 남성분 이제 성함처럼 보이는데요. 네네네. 굉장히 좀 불안함이 많으신 것 같긴 네. 합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30대 이런 환자가 오면 MRI 또 찍으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겪는 케이스인데요. 네, 네, 네.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30대 후반인데 특별히 뭐 당뇨병이 있거나 그런 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없으시면 더더군다나 이제 증상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는데 또 걷는데 문제는 없으시면 또 증상만으로도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1년 전에 검사하셨는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1년 만에 새로운 병이 생기기가 위험 인자도 없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증상에 맞게 약물 치료하시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남성 나이 30대 후반부터 고지혈증 발생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고혈압도 많이 35, 생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검진을 해보시는 게 네. 더 실질적인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피 검사는 좀 해보시는 오, 게 그럼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피 검사랑 그다음에 심전도 이 정도. 30대 후반이시니까 40 넘어가면 국가건강검진 맞습니다. 대상이 네. 되실 겁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런 검사부터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방을 위해서 저용량 아스피린 상복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보통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최근에 애니제임에 나왔던 논문 때문에 사실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죠. 네, 네. 이제 1차 예방 목적으로는 사실 쓰지 않는 것도 네. 요즘 추세이기도 한 네,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 사실은 고지혈증 약을 더 먼저 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만약에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의 타겟, 목표 수치를 조금 더 낮게 잡고 그것에 맞춰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이 아스피린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지 않나라고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5년째 약을 먹고 고지혈증 있거든요. 약 드시는 거예요? 39부터 이제 먹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선생님 벌써 나이 이제 5년 나오시는데요? 반 먹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드세요? 전 아직 괜찮습니다. 네. 저는 혈압도 낮고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네. 먹은 지 4년 됐는데 4년 됐어요? 네네. 30대 아. 중반부터 네, 먹기 네. 시작했는데 우리 오래 살아야죠. 네. 저도 올해 사실, 건강검진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거 안 드시는 분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걸 그래요? 안 먹을 이유가 있나 하는 네, 생각이 네, 들 네, 정도이기도 한데요. 자주 검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저 질문은 굉장히 많은 질문이어서 많이 말씀드리고자 왔죠. 많은데 사실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은 고지혈증 약은 다 드시는데 고지혈증이 네. 없어도 왜냐하면은 제가 듣기로 우리가 19세기 가장 큰 면역이 아스피린 하면 20세기에는 이제 스타틴이라고 대두되는 이제 그렇죠. 고지혈증에 의결할 정도로 사망률도 개선하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저용량 아스피린은 사실은 우리가 출혈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뇌졸중 예방하기 위해서 드신다면 꼭 혈압을 관리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하시는 예. 게 사실 중요하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원래 아스피린은 사실 이유 없이 드셨는데 네. 뇌경색이 오면 저희가 첫 번째로 투약하는 약이 아스피린인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약을 2가지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쓸데없이 약을 드셨다가 2가지 약을 드시면서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훨씬 더 경우도 높아지죠. 있을 수 있어서 네. 사실은 예방 목적으로는 아스피린을 사실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검진 통해서 금연하시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 조절하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곽 교수님이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MR, 그러니까 마그네틱 리조넌스라는 말이 붙고 그 뒤에 이제 안지오그래피 또는 이미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안지오라는 말, 그러니까 A가 들어가면 무조건 혈관을 보는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T도 일반 CT가 있고 CTA가 있으니까요. 이 A라는 문자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는 그냥 머리 안에만 찍으시는 거예요. 예. 네. 자, 유지선 씨가 팔이 저리고 또 손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음성 증상과 양성 증상이 다 공존하는 것 같기도 그쵸, 한데. 그쵸. 이게 갑자기 생기셨는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뭐 말초 질환 때문에 팔이 저리는 경우 저도 약간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렇죠. 네. 오른팔이 자주 저리거든요. 네, 네, 예, 네. 예. 그리고 근데 딱딱하게 굳는다는 게 정말 이렇게 손이 오그라드시는 건지 아니면 저린 느낌이 들면서 굳는 느낌이 본인이 불편해서 저렇게 느끼시는 건지도 조금 그렇죠. 예,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단어만 보고서는 크게 뇌졸중이 의심되지는 그렇진 않는데요. 않습니다. 네. 네, 만약에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이 같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존 페트루치님이 저거 요새 많이 드시죠? 진코 아. 들어간 거 그거를 네. 드시면 어지럽다. 네, 저는 저거는 약 약부작용이죠. 때문에 그러신 네. 것 같아서 꼭 필요하신 약이 아니라면 약을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저러면은 뇌졸중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 혈관 약 확장 때문에.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통도 있으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대희님께서 선생님 저는 최근에 MRI 찍었는데 뇌 한가운데 지방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지방종 사실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대개는 그냥 지켜보죠. 위치나 이제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위험하지 않은 위치라면은 그냥 뭐 정기적으로 맞습니다. 영상 검사하는 정도로 그냥 괜찮으실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뇌졸중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막 엄청 크기가 크고 혈관 옆에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수술해야죠.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경선님께서 남편께서 70대이신데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오메가3를 추가로 복용하고 계신다고 이것도, 합니다. 네, 많이 질문 주시죠. 오메가3 그렇죠. 추천하십니까? 김조 선생님? 제가 정말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중성지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죠. 약인데 네. 중성 지방에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 오지 않은 환자와 뇌졸중 환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반인이 건강검진했는데 중성지방만 높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오메가3 드실 수는 있고 종류에 상관없이 용량만 잘 지켜보시면 되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은 하루에 2g에서 4g을 먹어야 중성지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잘 찾아보시고요. 뇌졸중 환자는 기본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이 훨씬 더 중요한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훨씬 더 떨어뜨리니까 굳이 추가로 꼭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중성 지방도 가이드라인에서는 500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500 기준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500을 넘는 네. 수치는 많진 않아서
저희가 그 오메가3 드시는 대신에 등푸른 생선 많이 드세요. 이렇게도 사실은 추천을 드리기도 맞습니다. 하죠. 예. 근데 순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제 혈관성 문제에 있어서는 EPA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가 맞습니다. 조금 더 네. 중요하기도 하고 네. 치매 측면에서는 사실 DHA 함량도 무시할 수는 없겠는데요. 네. 네. 하지만 순도가 높은 오메가3를 저처럼 뭐 술을 좋아하고 고기 또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는 편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 스타틴을 먹고도 있지만 뭐 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 날 중성지방 수치가 50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근데 아주 공복을 철저히 하고 음식 좀 조절하고 나서 3, 4일 뒤에 검사해보면 또 정상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식습관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는 처방이 필요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뭐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질문을 다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할까요? 20, 네. 30대에서 뇌졸중이 올 수 있나요? 오, 올 수 있죠. 네, 네, 너무 당연히 올 수 많아요. 있고 원인도 되게 다양하고요. 최근에 그 저스틴 비버 부인 네네네. 헤이리가 저렇게 이제 뇌경색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거기는 보니까 위험 인자가 꽤 여러 개 있었어요. 네, 어떤 게 있었죠? 일단 그 젊은 여성이 그 피임약을 복용하고 아, 있었고요. 네네.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네. 또 심장에 그 난원공 그 개존증이라 그래서 네. 원래는 심장이 오른쪽 왼쪽이 어릴 때 딱 다 태어나면 다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조금 틈이 남아있는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뇌졸중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비행을 했는데 물을 안 마시고 계속 네. 잠만 잤대요. 네, 그 네, 탈수 증상, 탈수 현상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어서 젊은 여성분들이 드시는 이제 피임약 그리고 뭐 그런 심장의 원인, 또 유전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시네요. 시간이 너무 다 됐어요. 네. 오늘 저희가 막 부지런히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에 답을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그 오늘 두 분 선생님 간단하게 소감 얘기하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네. 한마디밖에 드릴 게 없어요. 무조건 뇌졸중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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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호 선생님? 저도 네. 같은 말씀입니다. 김주호 네. 선생님을 만나러 이렇게 아닙니다. 가까운 큰 병원에 물론 가시면 편찮으시면 안 되지만 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치료가 될 수 있는 뇌졸중 센터로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뇌졸중 증상을 잘 아시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내가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 걸로도 저희는 오늘 방송이 진짜 의미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뇌졸중학회에서 나와가지고 또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을 그때도 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네.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 잘 간다.